여러분, 꽃으로도 절대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아동학대 관련 뉴스는 전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데요.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 6일인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하나의 건을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가 등원을 했는데 등원을 하자마자 이 아이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머리 뒤를 봤더니 이 머리 뒤쪽에 아주 큰 멍자국이 발견이 그러네요, 됐다라고 진짜. 합니다. 이 5살 아이예요. 5살 아이 두 눈에 아주 시퍼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세상에. 모자이크를 해놨지만 모자이크를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시퍼런 이 멍자국이 들어있고요. 아이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있고요. 또 머리 뒤쪽으로도 이 빨간 멍자국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 아이 상태를 보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최정아 기자님, 이 아이는 홀로 지낸 거예요? 아니 집에서 누구랑 지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이 5살 아이의 양육은요. 이혼을 한 엄마가 맡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하,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 5살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해왔는데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친아버지가 소식을 들었답니다.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락을 처음 받은 거는 이제 토요일 저녁 8시쯤 그때 카톡으로 내용을 받은 거고요. 아이가 다친 걸.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발견이 돼서 이제 원장님이 신고를 해서 이제 애가 조금 다쳤겠지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두 눈이.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죠. 진짜. 네, 처음에 선생님이 발견하셨을 때는 이제 모자랑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벗겨주고 모자를 벗겨주는 상태에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뒤가 빨간 거. 그래서 모자 벗겨보니까 이 위쪽까지 이렇게 빨간 상태고. 세상에 5살 아이한테 누가 저런 몹쓸 짓을 백성문 변호사 대체 누가 저렇게 한 겁니까? 일단 이 5살 아이가 누가 그랬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사건이 굉장히 쉬웠을 텐데요. 이 5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했는지 말을 못했다고요. 아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버지는 이혼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은 엄마가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고는 했지만 이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아니면 어머니일 거로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 엄마가 그런 거다. 서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CCTV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 CCTV를 확인했지만 이 아이 엄마가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정황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안에 다행히 CCTV는 있었는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CCTV를 통해서는 학대 정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뻔했는데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 지목된 용의자가요.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보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번 아마 그 CCTV를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친구를 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CCTV에는 뭐 때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황상 이제 이 남자친구가 그랬다는 정황이 있어서 엄마가 추궁을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 이제 엄마가 저희한테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남자친구는 웬 말입니까 지금? 예, 집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CCTV의 학대 정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CCTV를 돌려보고 굉장히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의 의심 신고가 들어가기 바로 전날에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잠시 한 3분가량 집을 비웠었나 봐요. 그때 CCTV를 돌려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CCTV를 끄는
바로 그 장면에서 CCTV가 그 뒤로는 담겨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추궁을 하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최준봉 교수님. 예. 물론 이혼을 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친엄마의 남자친구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어쨌든 근데 여자친구의 아이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말로 천인공날짓을 저질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이를 저렇게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를 뭐 때렸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리는 행위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정말 엄벌에 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유도 너무 황당해요. 뭡니까, 이유가? 물론 이유를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다른 남성이 그 집에 찾아왔나 봐요. 근데 그 남성이 찾아온 게 화가 나서 홧김에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집에 다른 남자가 찾아오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자기 여자친구의 아이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체? 아니 화를 내려면 그 여성한테 화를 내시든지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5살 아이한테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폭행을 휘두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친아버지의 진술에 이 말에 따르면 이 엄마라는 사람이 다른 증거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CCTV에는 잡힌 게 없잖아요, 증거가. 그런데 아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친아버지한테 얘기한 걸 따르면 이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화났다고 그 아이한테 화풀이하는 이런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 격리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엄벌에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요. 요즘 짐승도 화를 내요. 이런 짓을 저지른 이 남성. 그리고 혹시 김은미 팀장님. 아이 엄마는 전혀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 아빠, 친아빠가 아마 방임 혐의로 이제 고소한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 엄마는 그 남자친구를 아마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출두요석을 보냈는데 먼저 고소인 조사 받은 다음에 피고소인 그 때린 남성을 출두요석을 보냈는데 한 3번 정도 보내고 안 나오면은 체포영장 받아 체포도 할 겁니다. 아무튼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어요. 피고소인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뒤에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5살 아이입니다. 지금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도 물론이지만요. 그럼 병원 치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겠지만요.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처럼요. 얼마나 폭행의 피해가 정신적 충격이 컸으면 누가 이런 짓을 자기한테 했는지를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요. 정말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심리치료 병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 우리 사회가 지켜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대호라는 이 인물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정화 기자님. 네, 말씀처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등산객을요.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23살의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차 안에서 쉬고 있던 58살의 등산객 여성을 흉기로 무려 수십 차례나 찔러서 살해를 세상에.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지난 7월 11일 약초를 채취하고자 등산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30여 분 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차량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A 씨에게 이제 수십 곳을 흉기로 찔리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경찰은요, 차량 정밀 감식 결과 이 탐문 수사를 통해서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이 씨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20대와 당시
차량 안에서 쉬다가 변을 당한 이 50대 여성은 알던 사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그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엽총을 소지하기를 희망해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요. 시험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자 직접 범행 도구를 사고 이 CCTV나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어느 급소를 공격을 해야 사람이 쉽게 사망에 이른다. 뭐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네. 요즘 워낙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략을 수정하는데 연쇄살인에서 연속살인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이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간차를 좁혀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바로 그 당일 본인의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다라고 세상에. 썼고요. 이 사람의 일기장 곳곳에는 내가 100명 내지 200명까지는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서 사실상 검거가 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기장을 토대로 본다면 추가 범행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네요, 진짜. 제 생각에 며칠만 검거가 늦었어도 추가 범행이 분명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어서 CCTV는 워낙 많아서 연쇄살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잡힐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일기장을 보면 쭉 네. 살펴보면 일단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걸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 가정부라 부모에 대한 적대심으로 나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대검을 사서 직접 살해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고 내가 누구를 살해하겠다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군 복무위의 일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고요. 스스로 살인 장치 같은 것도 고안을 했고요. 이 사람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미 시작은 끝을 봐야지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내가 어렸었을 때라면 내가 좀 일찍 알았다면 촉법 소년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걸. 그러니까 10살에서 정말. 14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할 거라는 생각을 이 안에 써놨다는 거 보면 세상에 대한 덕대심, 적개심이 그대로 표현이 돼서 본인 스스로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나쁜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정말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적었던 20대 이모 씨. 그런데 그 일기장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대호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허!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저렇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사람을 살해해놓고 저런 행동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하고 시비 걸어서 화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대호가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장대호가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모텔 투숙객과 언쟁이 붙었어요. 그 언쟁에서 언쟁도 붙었다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놓고 아까 하는 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일 사람 죽을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사이로부터 지탄방하고 여러 가지 지적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장대호가 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인데 그 장대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아주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서 정당화시키는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호 사건이 자신에게는 획기적인 표본이었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장대호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사건인데요. 한강 몸통 시위 사건의 시범이기도 하고 본인이 범행을 했어도 잘못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잘못 안 했다. 그리고 또 유족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뭐 나쁜 놈이 나쁨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았다. 이 씨도 똑같습니다. 이 씨도 이제 그 무기징역을 1심에서 받았는데 네. 본인도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부모 탓을 했고 또 유족이 있는데도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 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모 씨도 본인이 반성이라고 표현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장대호 그 피고인이죠. 아니 지금 수용자인데 그 수용자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반성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면수심이죠. 그러니까요.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유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유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여성을 죽일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인데요. 일면식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었고 이 가해자가 여성 혐오자도 아니었습니다. 게임 중독자도 아니었고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었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측 변호인 측에서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을 하기도 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피해자 동생분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생분 말에 따르면 언니는 비록 가정 문제로 홀로 살았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직업이 뭐 2개, 3개 이렇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서 남는 시간에는 아까 뭐 우리가 등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등산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배드민턴 등의 이런 취미 활동을 즐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취미를 붙인 게 새롭게 흥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약초를 채취하는 네.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또 본인을 위해서 캔 것도 아니었어요. 약초를 채취를 하면 이제 술을 담궜는데 이 술을 담궈서 지인들에게 또 다 나눠줬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동생에게 나눠줄 때는 언니가 힘들게 캐서 담근 거니까 먹을 때 언니 생각해라고 하면서 따뜻한 말을 항상 해주는 그런 언니였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언니가 자신들의 곁에 돌아올 수 없다 보니 또 가족들의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동생은요. 피고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냐라고 묻고 싶다라면서 네.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사형을 내렸다. 징역 20년, 30년도 부족하다.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유족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심정적으로 동감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형 선고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양형 기준에 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 어려웠고 결국 사형을 제외하고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면 안 되겠지만 살인 사건이라는 걸 살인을 해도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치정에 얽혔을 수도 있고 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약간 여성 혐오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번 살인 사건의 목적은 그냥 본인이 살해하겠다라는 욕구를 실현한 범죄입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에 대한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이 살해 욕구를 표현해서 그냥 아무 일면 없이 넘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네.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네,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는데요. 어허. 일단 1심에서는 딱 한 번 반성문을 냈습니다. 반성문을 내면 혹시라도 형이 감해질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심 과정에서도 본인이 정신병력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앞으로는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결국 뭐겠어요? 심신미약을 노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형을 노린 네, 거예요? 감형을 노린 것 같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도 뭐 양형 기준에 보통 한 명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사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항소심 재판 저희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남의 가정,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어찌되든 그 가정이 어찌되든 간에 눈을 물불을 안 가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감형 받아볼 속셈으로 이런 짓을 저질러요? 이런 발뺌을 해요?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논란이 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정신 널리 알렸던 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혜민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일단 먼저 모습을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나는 내 통장에 5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통장에 500만 원이 딱 생겼어. 그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여러분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 뭐 심지어는 2억, 3억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돈이 뭐 행복의 조건 아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했던 혜민 스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혜민 스님 말씀하셨던 우리 무소유 정신. 항상 좀 이 소위 말하는 속세에 대한 욕심을 많이 버려라. 그리고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항상 강조해 오셨고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죠. 그런데 무소유 정신을 강조했던 혜민 스님이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본인의 집을 공개를 했어요. 어허. 근데 그 집이 정말 너무나 수려한 바깥의 풍경, 남산 풍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스님이 집이 있어요? 네, 종로구 삼청동의 집이었는데요.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일단 대지 면적이 108.7제곱미터, 연면적 125.44제곱미터. 지금 저 집이에요, 저 집. 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인데요. 이제 그 예능의 내용을 보면 기상을 해서 다락방에서 법화경 독송, 또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AI 스피커를 활용하는가 하고 또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면서 또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겼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출근하는 곳은 원래 스님이면 절로 보통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용 오피스로 출근을 하시고요. 또 창밖에는 이제 명동 손당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공용 오피스에서 노트북과 무선 이어폰을 꺼내서 얼리 어답터다운 면모를 보였는데 이 모습과 지금 우리 말하는 무소유의 정신,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다 깨야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책, 교과서 다 바꿔야겠네요. 스님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절간, 참 뭔가 호젓한 절간, 그리고 참선 이런 걸 떠올리는데 지금 AI 온갖 첨단 장비로 무장한 혜민 스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무소유?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이라 해도 뭐 인공지능 스피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그동안 가르치고 설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박수를 받고 책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주장하신 무소유 정신 때문이에요.
그 정신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 정신이 너무 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책도 사고 그다음에 강의도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 과연 그 무소유 정신과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혜민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정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다 내려놓고 정말 뭔가 도를 닦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 실제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혜민 스님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과 지금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판을 받는 거고 스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님 하면 당연히 무소유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사셨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 설명하신 것들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얼리 어답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스님의 모습과 같나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생긴 것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정화 기자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예능 프로그램이 나갈 때 이런 사회적 파장이 일거를 그러면 혜민 스님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남산타워가 창문을 열면 남산타워가 한눈에 이런 남산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고 참선 수행을 AI 법화경 틀어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선하고요. 자, 유튜브 요리 영상 틀어놓고 아침 식사하고요. 아니 이런 게 나가면 최정화 기자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혜민 스님은 그럼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일단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혜민 스님이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청률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볼 만한 섭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혜민 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속세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런 생각마저도 지금 미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섭외에 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속세의 행복은 결국 돈에 귀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혜민 스님이 보여주신 이 영상 속 모습이 너무나도 속세의 행복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혜민 스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혜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년에 해인사에서 3위계를 받으면서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조계종 승려가 된 인물인데요. 네. 일단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를 했고요. 또 프린스턴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았고 또 미국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한 7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굉장히 유명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35개국에 이제 판권을 수출이 되면서 영국이라던가 뭐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작가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요. 같은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면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형각 스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푸른 눈의 수행자로 해서 이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스님인데요. 본인의 SNS에 무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이런 표현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도둑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쨌든 이분이 표현한 거니까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형각 스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바로 90년에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돼서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계사의 국제선언 선언장 등도 지냈고요. 현정사 주지도 역임하신 인물입니다. 네. 유명인의 경우 의뢰 그럽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도 논란이 커지니까 과거 행적까지 지금 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우리가 본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단 이 집이 그럼 도대체 누구 거냐? 무소유라고 하셨으니까 과거에 홍석천 씨가 한번 SNS에 착한 임대형 관련된 그 글의 태그에 혜민 스님 한번 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혜민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요? 일단 2015년에 이 집을 매입한 분이 혜민 스님의 본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혜민 스님은 지금 미국 국적자인데요. 지금 이 집을 산 사람도 미국 국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혜민 스님이 이 집을 샀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한 사찰에 이 집을,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각합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혜민 스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을 산 곳이 사찰인데요. 네. 이 사찰의 대표가 주란봉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주란봉석의 뒤에 두 글자가 이 혜민 스님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혜민 스님이라면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 소유를 법인 소유로만 옮겼을 뿐이지 실제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혜민 스님이 아닐까. 일단 거기다가 의혹이죠, 네, 맞습니다. 의혹.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또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건물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혜민 스님께서 그동안에 설파해왔던 저희가 감동을 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설교들의 내용과 지금 혜민 스님의 삶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실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혜민 스님 본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김범희 팀장님. 그 올해 초에 혜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건물주 논란이 있었어요. 건물주 논란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말하길 뭐라 했냐면은 나는 건물주가 아니다. 세대로 살고 있다. 임대를 걱정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잠을 재웠는데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그게 더 크게 번진 거죠. 네. 이런 가운데요. 해명 당시 혜민 스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몇몇의 좋은 그런 건물주들께서 임대료를 많이 이렇게 절감해주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산뷰 이것을 법인이 사들인 의혹입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린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조금 더 내놓지 않고 있나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혜민 스님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공식 입장인데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크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 일로 상처받고 또 실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회합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언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산속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많은 스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불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혜민 스님이 굉장히 SNS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왜냐? 똑 부러지는 입장 그리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1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해명은 참 아리송하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짚은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불분명한 입장이 사실은 지금까지 혜민 스님을 응원했었던 팬들에게 더욱 답답함을 안기는 시점이거든요. 기자로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마치 선문답 같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드렸다. 승려의 본분 다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부처님 말씀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 정진하겠다. 활동 중단하면 이게 다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앞서 그 푸른 눈의 이 스님인 그 현각 스님도 비판했는데 그럼 이런 혜민 스님 입장을 듣고 어떤 반응 혹시 보였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하면서 아까 굉장히 공격을 했던 그 글은 본인의 SNS에서 삭제를 했고요.
다른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종전에 올린 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0분 동안 우리 모두 불자로서 달마 스님이 되려는 노력에 헌신 중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느꼈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노력에 열중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수행이 타락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도 서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서로에게 서로를 나누고 배우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극적 화해를 나눈 걸로 보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볼 때 이 둘 다 나빠요. 현각 스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애초에 평지풍파를 왜 일으키면 이제 와서 뭐라고요?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한 70분간 통화? 아니 지금 시청자와 국민을 기만합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릅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면 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이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불교계를 위해서 덮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태도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판을 하셨잖아요. 현각 스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교계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상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태도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에서 더 신랄하게 저는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혜민 스님이. 두 분만 7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통렬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청자나 아니면 본인을 좋아했던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 분 70분 통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제대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누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명확하지도 않고요. 네. 본인이 정말 임대인지 임차인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본인이 했던 말과 해명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리고 반성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두 분 70분 대화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과 어제 SNS에 혜민 스님에 대해서 연예인일 뿐이다. 석가모니 가르침도 모르는 도둑놈이다. 부처의 가르침 팔아먹고 지옥을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해놓던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70분 통화 나눈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과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한 70분간의 통화. 시청자 국민을 상대로 기만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리고 자, 김우미 팀장님. 앞서 방송에 나왔을 때 했던 말 있죠. 그때 뭐라 그랬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투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물질 500만 원 벌면 더 벌고 싶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욕심이. 혹시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까? 그런데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데 일각에서는 김은배 팀장이 옹호하는 이 혜민 스님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혜민 스님의 목소리를 옹호하는 분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가 있는데 스님이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불교 대중화의 그 공로를 인정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부동산 소유 해명이 적었고 또 하나 뭐냐면 언행 일치를 안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지 스님이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일부 옹호한다는 거는 옹호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생각을 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글쎄요. 활동만 중단하면 이 모든 게 다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부처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불자들, 상당수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심대하게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찝찝하잖아요.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MBN 정말 요즘 간판 프로그램입니다.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에 와, 이 레전드분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사실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요. 최정화 기자님, 이 서른도시 하면은 정말 한 해, 두 해, 이 해가 갈수록 더 깊이가 있어지고 그런 좀 중후한 면이 생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른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고풍스러운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수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서른도시가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시절 고향인 부산에서 금수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가기가 힘들었다. 와, 이거 대부분 부산에서. 허세 부를 때 많이 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산에서 굉장히 부자였다고 얘기하고요. 와. 심지어 집에 당시 값비싼 아이템이었던 이 쌍나팔 전축도 있었다라는 이야. 자신의 그 어린 시절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보면은 또 이분도 그 여러 애환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워진 살림살이 때문에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적이 아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직접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는데 졸지에 이런 극과 극의 생활. 아니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그 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너무 극과 극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님께서 원래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몰락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 행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른도시도 지금 나오네요.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펑펑 우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사실 내가 가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아이고, 세상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가족사를 담담하게 풀어놨습니다. 네, 여전히 참 부모님 생각만 하면 저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참 효심이 지극한 서른도시 같은데요. 여러 후배 가수들이요, 서른도시 하면 이 노래라고 픽한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한마는 귀난 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기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픔을 참던 어머니 그 깊은 사랑을 그 무엇으로 갚아주겠소
아니 근데 김은배 팀장님 지금 세 곡 중에서 이제 원곡을 부르셨던 이제 서른도 씨의 나의 어머님 이 노래 그리고 인순이 씨가 불렀던 이 아버지 이 노래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뭐 부른 노래라고 쳐요. 그런데 앞서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왜 후배들이 골랐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그 서른도 씨 어머니가 상당히 좋았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가슴이 뭉클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조문구 씨가 나의 어머니 이건 서른도 씨가 부른 거죠. 네. 그걸 들으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서른도 씨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에 전철민 씨도 아버지 그 이제 인순이 씨가 원곡인데 그 노래 부르니까는 서른도 씨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본인이 그 중에서 이제 아버지를 인생의 그 뭐라 그랬죠? 앨범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기가 소장했던 그 30년 LP판을 잃어버린 30년 LP 한정판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선물했고 서른도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마치 쥐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감사가 많이 들었다는 거 봐서는 아마 후배들이 자기 노래도 부르고 또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도 글썽이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기억을 떠올려 봐도 서른도 씨가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저렇게 하염없이 흘린 장면은 거의 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살랑살랑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쌈바리든 타면서 이 트롯 무대를 멋지게 선보였던 그런 무대만 눈에 선할 텐데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비록 부모님은 먼저 이제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이 빈자리는 가족들이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서른도 씨를 방송에서 한박 웃음 짓게 한 건 바로 부인 이수진 씨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도 본인이 이제 부인과 어떻게 러브 스토리로 만나게 됐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풀어냈습니다. 그 사연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데요. 다복한 가정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 80년대 아주 인기 영화 배우였던 이수진 씨를 보고 서른도 씨가 한눈에 반했는데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이수진 씨가 이제 내가 음반 취입을 하고 싶다. 곡을 하나 줄 수 있냐라고 물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바로 유명 작곡가다. 내가 곡을 주겠다라고 해서 다가갔는데 실제로 그 곡을 아내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셨대요. 그러자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치지 않습니다. 서른도 씨가 그래 노래가 마음에 들었으면 내 평생 소원 하나만 들어줘라. 그게 당신과 드라이브를 가는 거다라고 해서 청평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게도 눈이 막 내렸고 눈길에 뭐 이렇게 짝짝 맞아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이거? 네,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고 서른도 씨가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묵고 가야겠다 해서 바로 그날 결혼하자는 고백을 하고요. 한방에서 아들이 바로 이 한방에 태어났다고.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뭐 이렇게 모든 자연까지 다 도와줘요. 조연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앞서 그 가족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보니까 아내분 이제 배우 출신이었다니까 이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앞서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이 살짝 보였어요. 사진 이 세 분 보니까 여기 이제 다복한 삼남매를 두셨나 봐요. 그리고 와 멋지네요. 예전에 참 이게 귀한 영상이에요. 귀한 사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사진 찍었고 그런데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이 위대한 사랑의 결실 일명 한방이가 아드님 이름이 루민 씨랍니다. 루민 씨. 그런데 서른도 씨와 아드님이 정말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서른도 씨 아드님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가수니까요. 가수인가요? 아, 네, 사실 루미 씨가 어렸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울 텐데 어렸을 때 아빠 트로트 가수라면서 서른도 씨하고 막 많이 놀리잖아요, 아이들끼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나 봐요.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받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래 정말 잘하죠. 지금은 아이돌 그 엠파이어라는 밴드의 메인 보컬입니다. 근데 서른도 씨가 이제 루미 씨를 평가하기에 딱 보니까 싹수가 있네. 예, 이제 스타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서른도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고생을 좀 해봐야. 그러니까 처음에 좀 무명으로 있다가 나중에 떠봐야 정말 팬이 소중한 것도 알게 될 거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애정도 표시했습니다.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버님의 노래 잘하는 유전자를 그대로 쏙 빼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에 서른도 씨와 정말 친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깜짝 등장했답니다. 누굽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말 그대로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킨 손님들인데요. 바로 수아진입니다. 대박 사건. 서른도 씨와 정말 오랜 친분을 자랑하는 분들인데요. 일단 이분들 서른도 씨와 함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하. 고향이 같고요. 그리고 이 쌍둥이 형제인 이 수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상경한 이후에 서른도 씨가 또 돌봐준 그런 와. 아주 애틋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수아진의 등장에 서른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아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참 좋다라고 이 후배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고요. 네. 또 수아진 같은 경우는 한 방송에서 서른도 씨에 대한 이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한 하나의 길잡이였다라고 하면서요. 굉장한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후배가 선배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극찬입니다. 길잡이였답니다.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예. 이 자리에서 수아진 씨가 폭로를 했다면서요. 뭡니까? 이태원 스캔들을 폭로를 했는데요. 이게 이태원 스캔들 하니까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미녀 가수로 유명한 조갑경 씨예요. 아하. 조갑경 씨는 잘 아시는 홍서범 씨와 결혼해서 잘 살고 네. 계시는데 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일을 이제 수아진 씨가 나와서 두 분이 쌍둥이 두 분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예전에 조갑경 씨가 수아진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의 후배였대요. 네. 그 당시에는 처음 가수를 시작할 당시라 네.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수아진 씨가 이 조갑경 씨를 불러서 서른도 씨와 만나게 해줬는데 그때 눈빛이 이상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른도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태원에 자연스럽게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본인의 눈빛이 이상한 게 아니고 조갑경 씨 눈빛이 이상했다 이렇게 떠넘기기? 떠넘기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른도 씨가 또 뭐라고 또 농담을 했냐면 조갑경 씨가 아마도 홍서범 씨를 만난 걸 후회하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수아진 씨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생각했을 거다. 조갑경 씨는 이렇게 받아치면서 재밌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수아진 씨 모습을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느낌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참 세월의 이 바람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많이 참 변했죠, 수아진 씨. 그런데 이 서른도 씨와 수아진 씨가 멋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번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꽃이 되어 대지 위에 자라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적신다 우리들이 만나는 날은 안개가 긴 새벽같이 너의 이슬이 나를 적실 때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참 노래가 추억에 적게 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은 당시에 정말 수아진 씨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수아진은 거의 우리가 최고 가수였기 때문에 잠적설, 뭐 형제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예, 수아진의 동생 안상리 씨가 여의도 둔치에서 교환의 습격을 받아서 89년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차례 뇌수를 받아야 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도 활동이 거의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세상에. 그럴 정도의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안상진 씨가 그때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고 당시 한 달 반의 기억이 거의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수술 이후에 다시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사고 이후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셨대요. 그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달 활동하다 부산에 내려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재기를 꿈꾸면서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2000년에는 감염병에 걸렸고요. 아이고. 그게 치유돼서 2008년에 이제 형하고 드디어 5집 사랑해야 해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재기에 나서게 됐는데 문제는 2011년에 다시 폐종양 진단을 받아서 아이고. 주위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하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선하게 사시는 분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안상진 씨는요. 동생 안상진 씨는 여전히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지경이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장기를 그런 손을 댔는데 뭐 길게 음을 길게 뭐 쫙 뻗거나 할 때도 거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이제 보통 사람이나 우리 가수들은 8소절 정도 갈 그 숨을 갖다가 4소절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하는 호소력이 짧아지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 버스킹 무대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아진 씨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능 기부 가수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선 공연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는데요. 1980년대부터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무려 10,000차례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전국 고속도로를 돌면서 뭐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심장병 아이들을 돕기 위한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매년 산타클로스 행사라고 해서 전국을 돌면서 좀 불우한 2,000가구에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지역에 수아진이 기부한 마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네. 서른도 씨는 이 수아진을 향해서 언젠가 예전처럼 명동에서 다시 한번 버스킹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